제가 사장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페이지가 좀 적어서 좀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제가 하루에 보통 4탕을 뛰어요. 스케줄로는 어저께도 굉장히 분주했던 관계로 금방 할 줄 알았는데 금방 안 되더라고요. 제목이 제로 투 원이고,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라고 좀 늦는데, 사실 이거 안 하면 본문만 들어가 되겠지만 그 앞표지와 뒷표지가 가장 엑기스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넣은 거고요. 제목에서 제로 투 원이니까 0에서 무에서 1을 창조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물을 사서 먹는데, 옛날에 공이 등선달은 진짜 한강물을 팔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식의 그런 엉뚱한 게 있지 않고서는 독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도 누구나 독점을 하고 싶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재 자체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 교육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이 공동으로 집필을 했긴 했지만, 이 집필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은 강의를 한 사람이고 사업을 일군 사람이고, 밑에 사람은 잘 메모했다가 노를 세골이 얻게 되게끔 만든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책에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넣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톡방에 보죠. 말도 안 나와. 카페에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읽어보실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조금 한번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위에다 칠려다가 못했네요. 독일에서 태어났는가 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스탠포드 대학교를 입학을 했고 철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학에 가서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었던 것은 대법관 있는 곳에 가고 싶었는데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가지고 유명한 로펌에 한 7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다 그러고,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실리콘밸리를 이끌고 있는 P8 마피아의 대부라고 칭해지고 있고, 1998년에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인 P8을 창업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구에서 이를 창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베이에 매각할 때 얼마를 받고 했냐면 15억 달러, 약 1조 6,600억. 예를 들면 우리가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팔거나 또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쨌든 그게 역량이 충분해지면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각 덕택에 T를 비롯한 P8의 공동 창업자와 초기 멤버는 모두 거부가 됐대요. 그리고 우리 IMF 때도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거든요. 지금 젊은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이 성공으로 이르기까지는 그냥 대충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거는 온라인 상거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거짓이나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최근에 연세대 특강을 왔다 갔더라고요. 2월 24일 날 조금 쫙 있네. 찾아보니까 P8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세대학교에서 했었는데, 연세대에서 왜 했냐면 경영대 설립 100주년 기념 초청으로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는데 좌석이 800석이었대요. 근데 3시간 전부터 학생들이 막 기다리고 해가지고 800석을 넘쳐서 특별히 다른 별도 강의장에서 이렇게 중계를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빈자리가 한 몇 자리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통념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책 베스트셀러 제로 투 원의 저자이기도 한데,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통념에 대해서 도전을 해라. 그런데 첫 부분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강물을 팔아먹을 생각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팔아먹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것이 지금 우리가 물을 사먹는 것 정도까지 되는 것처럼 내가 말했을 때 너무나 엉뚱해서 말도 안 돼, 이런 게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거라는 거죠. 지금 카톡 같은 것만 해도 몇 명이서 몇 개월인가 이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아무도 몰랐던 건데 가능한다는 거는 정말 엉뚱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로 투 원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다. 0에서 1을 만드는 거다. 1이 하나 만들어진 거를 조금씩 변형하기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뭐 어떤 거를 이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칼국수를 만들어도 뭐 조개를 넣을 수가 있고 뭐 딴 걸 넣을 수가 있고 그렇게는 변형은 가능한데 그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변형을 시켜 내가 특별하게 만들었어도 금방 또 막 쫓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 사회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도 제가 설빙이라고 하는 그 팥빙수를 사람들이 이제 붐이 된 것이 계기가 뭐냐면 설빙을 만든 여자분이라고 하는데 맨날 가면 너무나 팥도 적고 막 계속 좀 뭔가 미흡해서 나는 어떻게 만들까 해가지고는 그렇게 아주 얼음 조각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유를 갈아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콩가루도 무한 리필이고 팥도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설빙을 만들고 나니까 지금 또 다른 데가 다 그렇게 눈꽃 빙수라고 막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대박 치는 건 처음에 만든 사람이 대박을 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조금만 더 머리를 짜내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은 게 뭐냐면 전쟁과 경쟁 이데올로기인가 봐요. 맞나요? 전쟁 이데올로기. 아, 전쟁이 아닌가요? 네. 경쟁 이데올로기인데 제가 또 오타를 쳤네요. 그 페이지 50에 썼나 본데 맞아요? 50 맞아요? 예. 제가 이걸 만드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가 싶은데 한번 만들어 봤어요. 기업에서 신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예를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하고 막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겠죠. 제가 지금 뭐를 썼냐면 바이오메드라고 하는 신약을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약이 성공만 하면 당뇨병, 합병증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 개발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족부, 발 부분의 궤양을 재생시키는 기능이 있고 혈관과 신경을 재생시킨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개발돼서 정말 완치율이 높아진다면 노벨상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제약회사라고 해서 뭐 있는 거 그냥 계속 팔아먹는 게 아니라 정말 환자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알아서 정말 치료제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상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신상품이 어느 기업에서도 만든 적이 없어요.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 내가 필요해서 사는 사람은 뭐 그 사는 사람 이제 구매자가 되겠죠. 혜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혜택을 딴 기업이 모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윤이 나오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적 독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쟁이라는 건 이 사람께서 계속 경쟁을 지금 싫어하고 얘기하는데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윤도 별로 없어요. 딱 정말 하는 조금만 그런 구멍가게 같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그 조금만 라면 가게 같은 그런 가게들 진짜 인건비 자기 인건비 하면서 아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도 별로 없고 그것이 차별화된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도고 왜 그러냐면 그것에서 만드는 그 기업에서 만드는 상품이거나 그런 것들이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거기서 거기거든요.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윤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점은 나쁜 거야. 왜냐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허생전에 보면은 그 허생이 그 변부자한테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독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제사 때가 됐는데 과일을 다 독점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내가 값을 올려버리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제사다 누구나 지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독점은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경제학적인 개념도 아니고 시장에서 겪어야 할 불편함 때문도 아니고 이건 강박관념이다. 그냥 사람들이 주입을 시켜놓은 거다. 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인데 우리의 사고, 생각을 막 왜곡시키고 있다. 그냥 경쟁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설파하고 경쟁이 필요하다고 세뇌하고 경쟁이 요구하는 것을 빨리 더 공부해야 돼. 우리 사실 자식들한테도 막 그렇게 키우는 집들이 많거든요. 뭐 경쟁 그렇게 실천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모든 사람이 경쟁 속에 갇혀서 그냥
사는 건데 경쟁이 올라갈수록 이득은 적어집니다. 똑같이 아까 제가 설빙을 예를 들었는데 설빙 같은 걸 만드는 데가 많아지면 점점점 이득이 적어지겠죠. 그 딴 집도 막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쟁이 남들은 건강하다고 믿지만 이 사람은 그거 아니다. 아주 간단한 진실인데 그냥 무시하게끔 우리는 세뇌당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이 사람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에 대해 사람들이 집착을 하고 있는데 막 집착을 하고 막 부추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이라는 것도 학교에서는 비교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학생의 경쟁력을 정확히 측정하는 도구가 성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성적이 정말 그 아이의 재능을 다 검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딸딸딸딸 외우고 이해력 좋고 암기력 좋은 사람은 할 수 있을지언정 또 창의력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 성적을 받은 학생은 지위와 자격을 부여받아.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코스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뭘 걱정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교육이 각 학생의 재능이나 의사를 무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앉아놓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데 어떤 분은 졸리고 어떤 분은 피곤하시고 재미없고 뭐 막 활동적인 거 막 이렇게 막 같이 작업하는 걸 좋아할 수 있는데 그냥 주입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건데 우리 하다 보니까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들썩들썩 하는 아이는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계속 야단맞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져버린다는 거고 시험이나 과제를 잘해내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계속 잘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적으로 구성된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찾아가냐면 난 너무나 못해. 또 어떤 아이 난 너무나 우월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토너먼트에서 계속 토너먼트가 진행될수록 사정이 나빠지는데 엘리트 학생들 내가 초등학교 때 아주 우수했어. 중학교 올라가 고등학교 올라가 대학 올라가 점점 우수한 이렇게 모이고 나면 다시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꿈을 포기하고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높은 목표 세웠던 학생들이 대학원 가면 그때 가서 이제 좋은 회사로 가려고 막 하다 보면 거기가 또 경쟁이 치열해서 들어가는 아이가 있고 못 들어가는 아이가 있다. 근데 만약 그런 기존 체제에 편입하기만 하면 대가가 아주 많은 거죠. 근데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의 예를 들었는데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분명히 4년 뒤에 스탠포드 대학교 2학년에 재학할 거야. 정확히 예언을 맞췄다고.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학부생활 동안에 철학 학사를 땄고 로스쿨 들어가서 이제 나는 스탠포드에서 거기까지 간 것만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니까 성공이 된 건데 더 해가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스쿨 학생에게 1등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대법원의 직원으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수십 명밖에 안 됩니다. 수만 명 중에서. 자기가 1년간 연방 항소법원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케네디 대법관 및 스켈리아 대법관의 보좌관의 그 역할을 하는 직에 지원을 해가지고 면접에 오라는 그런 그 패스가 됐는데 만날 때까지도 순조로 와서 합격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자기 보좌관만 되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죠, 결과는. 그리고 나서 한 세월이 한 10년쯤 흐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미 자기는 페이파를 설립한 다음에 팔고 난 뒤에 얘 친구가 만났는데 얘 친구가 어떤 아이냐면 자기가 대법관 보좌관 준비할 때 도와주는 그 친구예요. 10년 만에 만난 대화가 뭐냐면 그냥 우리 보통 10년 만에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죠. 잘 지내? 어떻게 지내? 뭐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얘는 아는 거야. 얘가 얼마큼 잘 됐는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어때 피터? 보좌관이 안 돼서 정말 기쁘지 않아? 안 되게 오래 잘 된 거예요. 그거 아주 완전히. 결과를 알고 나서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잘 된 거지만 그 당시 굉장히 아주 난망스러웠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법원에 있었다고 한다면 평생 사건 도서 썼을 것이다. 또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모르겠는데 남의 사업 계획서에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을지 모를 거다. 아마 거기에 계속 있었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했는데 로즈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장학생들은 아마 미국 최고의 엘리트 대학생들인가 봐요. 어릴 때부터 훌륭한 미래를 갖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대법관이 보좌관이 되거나 이렇게 될 때까지 그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제목이 전쟁과 평화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교수들하고 경영자들을 비교해놨었는데 비즈니스에 대해서 학계에도 아주 무자비한 문화가 있대요. 어떤 문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교수들도 A계열, B계열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학맥, 인맥 이런 걸 아마 굉장히 하고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계들의 교수들 이미 발판을 딛고 어디까지 올라간 다음에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경영자들은 비즈니스를 전쟁에 비유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전쟁터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MBA 학생들은 뭘 보냐면 저는 처음 본 얘기인데 클라우제 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전쟁론하고 손자병법을 제가 샀으니까 손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는 높이는 말이라서 손무가 원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손자병법을 아마 갖고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고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클라우제 비츠는 독일 군인이고 독일 군사평론가였었고 이 사람이 쓴 책은 전술 전략 교과서예요. 전략 이론과 사상을 최초로 제시했고 아주 냉철하고 체계 있고 포괄적으로 분석을 했고 심지어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은 피하면 좋은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으면 이렇게 돼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방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또 이진우라고 하는 후광공대 교수인가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책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아주 쉽게 풀어놨다고 해석을 하나 써놨고요. 손무가 쓴 손자병법은 손무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 춘추 시대 중에서 제나라의 나간에서 태어났대요. 나간은 지금의 산동성이고 그 나간인데 원래 이 사람은 전시였나 봐요. 전환의 후예였었는데 그 자기 중에 선조 중에 한 사람이 그 씨를 그 성씨를 손씨를 물려받아서 그다음부터 이름이 손무가 됐다고 하고 지금 중국에서 말하는 5천의 역사 중에서 50인 모략가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고 최고의 군사 지침서, 국가 경영의 인지, 승패를 하는 거, 인사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고 실패하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최고의 장군은 싸우지 않고 적의 군사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서 불복하는 게 진짜 최고의 장군이라고 하고 굉장히 서양 사람들도 많이 읽는 책인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지금 계속 하냐면 이 사람 말은 비즈니스 용어 자체가 전쟁과 굉장히 흡사하다. 헤드헌터라고 하는 헤드가 머리잖아요. 사냥이잖아. 헌터가. 그러니까 원래 뜻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머리를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헤드헌터를 고용을 해가지고 판매 인력을 늘려서 판매 인력을 영어로 쓰니까 세일즈 포스인데 포스가 경력의 뜻이다. 힘의 뜻이다. 그 다음에 그 전속시장, 자기의 우리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것만 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캡티브 마켓이고 캡티브의 뜻이 뭐냐면 포로의 뜻이었기 때문에 내 제품을 살게끔 포로가 된 제품 수요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대박이 나는 거는 메이커 킬링, 다 죽게 만드는 거하고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용어 자체가 전쟁에 관한 비유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을 왜 할까, 그럼 사람들은 왜 경쟁을 할까를 두 가지 모형을 제시했는데 마르크스와 셰익스피어를 비교했어요. 마르크스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 같으면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셰익스피어는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싸우는데 사실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우는 이유도 불분명한데도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예를 든 거는 프로레타리아는 노동자 농민 계층이고 부르주아는 아주 자본가들인데 왜 투쟁하느냐? 생각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충돌이 커지는 거다. 그렇게 싸우는 거라고 마르크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첫 대사가 아주 이 두 집안은 너무나 기차가 높은 그런 집안이다. 그런데 계속 증오하고 이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아마 증오하게 된 거겠죠. 서로 증오하고 반목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닮아가다가
나중에는 왜 우리가 싸웠지도 모르면서 자식 둘의 사랑을 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서 주업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비즈니스 지침을 보면은 세익스피어가 한 말이 더 통할 수가 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거다. 사람들은 회사 내부에서는 승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승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똑같이 입사동기가 5명이면 내가 빨리 승진하려면 이 사람들을 조금 더 낮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쟁자가 뭐 하나 막 집착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도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딴 회사는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삼성과 LG가 뭐 해외 가서 문탕 닫고 뭐 세탁기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것도 다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창피한 노릇일 수 있잖아요. 세계에 가서 했으니까. 그리고 뭐 맥주 회사에서도 서로 간에 뭐 비방하고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쟁자에게만 관심의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에는 진짜 이 사람하고 윈윈해야지 성공하는 건데,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실력이 나아지는 건 아니니까 좋은 제약품을 만들면 다 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익스피어의 모형을 현실 세계한테 이제 이렇게 대입을 시켜봤는데, 빌 게이츠와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몬테어규와 케플리가를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가지고 그거에 일을 맞춰서 게이츠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줄여서 썼어요. 여기를 구글. 근데 얘네가 원래 하던 거는 각각 영역이 달랐었거든요. 컴퓨터 운영 체제를 얘네가 했고, 상경 운영 프로그램을 했고, 얘는 검색 엔진만 했는데, 처음에는 최고의 컴퓨터 강들이 운영하고 훌륭한 두 관문이어서 막 정말 잘만 하면 분명히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실제로는 피할 수 있었던 일을 피하지 않고 이제 충돌을 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신생 기업이 조금 태어날 때 나는 니네 그런 거 하니? 하고 내버려 둔 거야. 점점 좀 얘가 커지니까 불안해지니까 상대에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결과 어떻게 됐냐면 각자 영역을 넓힌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예요. 슈미트. 운영체제를 윈도우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크롬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검색 엔진을 얘네가 빙. 얘네 구글이 있었는데 얘네가 여기에 또 들어간 거죠. 검색 엔진까지 자기들도 하겠다는 거죠. 인터넷 브라우저를 익스플로러 썼는데 또 얘네가 크롬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사무용 응용 프로를 MS 오피스를 했는데 얘네는 또 얘네들은 문서동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를 서피스라는, 얘네가 뭐 넥서스가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피스, 넥서스 이런 식으로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와 삼성이 너희는 세탁기만 해, 우리는 뭐 냉장고만 해, 이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만들어서 더 좋은 제품 만들고 하는 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근데 게이츠랑 슈미트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져보는 거예요. 가문의 전쟁, 몬터규가와 케플리카에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희생된 것처럼 둘 다 이제 지배력을 상실했는데, 왜 그랬냐면 걔네들이 싸우는 동안에 애플은 어떻게 했냐면 또 다른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그때 2013년 1월에 만든 게 아니라 그때 애플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였는데, 그때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합해봤자 4,670달러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요거 두 개 합해도 애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그거보다 3년 전에 2010년이겠죠. 근데 이때는 각각 애플보다 시가총액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애플은 그냥 니네는 너희가 싸우고 있어. 난 새로운 걸 개발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전쟁이라는 것은 큰 비용을 치러야 하는 비즈니스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예인데요. 휴대용 신용카드 리더기가 있나 봐요. 제가 휴대용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모양이 외국은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 원래 경쟁 구도는 해묵은 기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데, 과거에 뭐가 효과가 있으면 아까 내가 설빙이 좋으면 따라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을 시키는 거죠. 스퀘어는 이게 네모, 2010년 10월 달에 작은 사각형의 리더기를 만들었어요. 휴대용 리더기를.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아이폰만 있으면 딱 되기만 하면 이게 휴대용 결제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캐나다에서 내시큐어라는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런 제품 이름인지 모르겠고 반달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모양을 바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반달 모양이 더 간단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위트라고 하는 곳에서 원통 모양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베이가 얘네가 매각했던 그런 회사였잖아요. 페이팔이. 이베이가 2010년 3월에 삼각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삼각형이 훨씬 더 결정타를 날렸는데 이렇게 몇 단계로 나갔지만 이게 훨씬 더 결정타를 날리는 게 사각형보다 위에 더 쓰기가 쉽고 반대해서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말은 앞으로 더 다른 모양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방 경쟁의 위험성이 뭐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이 뭔가 저도 좀 들어봐가지고 찾아봤는데, 예. 사회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 근데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아스퍼거 증후군은 대인관계가 아주 어렵고, 그 다음에 감각도 과민성이 있고, 감정 변화도 뭐 심한 것 같고, 과잉 운동성 이상의 자폐, 뭐 지적장애. 근데 아마 지적장애보다는 이런 게 더 좀 심한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발생되는 머리에서 발생이 되고 정신의학과를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가려면. 근데 왜 유리하게 실리콘밸리에서 유리할 거냐면 남들이 막 하는 거에 덜 민감해서 연구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몰두할 수가 있는 거여서 남들과 똑같은 걸 할 가능성이 적고, 물건 제조나 프로그램 짜는 거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만 막 해가지고 기발한 생각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더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라고 하는 그 환상을 한번,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이거는 환상이다. 1990년대 온라인 애완동물용 시장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애완용품을 팔아보자 그랬는데 그 경쟁업체가 수십 군데였었대요. 그래서 패츠를 페트피아인데 이거 뭐냐면 그 싸게 출혈 경쟁을 하는 거죠. 내가 너 200원에 팔아, 난 150원에 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미치게 파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망하고 얘가 망해야 내가 홀로 설 수 있으니까 경쟁자 트위치에 혈안이 돼가지고는 막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분석은 이게 별 차이가 없다. 차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아둥바둥한 거 아니었느냐. 그런 거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주로 했냐면 개껌의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얘네보다 싸야 우리 가게에 많이 올 거니까 방위 가격으로 슈퍼볼을 팔아야 되는 광고를 누가 가장 잘 만들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진짜 이 애완동물 용품이 온라인으로 팔았을 때 장래성이 있을까. 가장 큰 그 원초적인 큰 질문은 망각하고 그냥 닷컴의 거품이 꺼지니까 이 폐쇄 이쪽 것도 꺼져가지고 3억 달러의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 아마 미국 얘기인가 봐요. 저는 온라인 그 애완용품 파는 데가 잘 안 되나 망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쟁이 이상한 양상을 만들어서 방해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오라클을 그 설립한 사람이 레리 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CEO였었는데 그 밑에 판매 책임자가 톰 시벨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판매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앨리슨이 총회를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시벨이 배신을 한 거야. 왜 배신을 했냐면 이 남자와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싫었냐면 제 생각에 1993년도에 이제 시벨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시스템스를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 나를 버리고 배신을 해? 화가 난 거죠. 근데 얘는 어떤 성향이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도 할 수 있는데 옛날 보스의 그림자에 가리워서 자기의 능력을 막 묻히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똑같은 성향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판매 둘 다 좋아하고 지는 거 둘 다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카고가 고향인가 봐요. 시카고 사람들이 와서 점점 이렇게 이제 악화 일로를 겪어가지고 아주 미움이 깊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서로 방해 공작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유치하게 시베리 직원들한테 니네 회사 나와 우리 회사가 더 좋아 그러면서 시베리 본사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몇 트럭을 보낸 거예요. 몇 트럭에다 종이에다 뭐라고 써서 보내냐면 여름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라클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시베리 그 밑에서 떠나가고 우리한테로 다시 와라. 그런데 그렇게 90년대 후반을 소모한 거죠. 정말 다른 거와 경쟁을 해야 될 텐데 앨리스의 논리는 뭐냐면
위협적으로 보일 만큼 큰 적이 있어. 11 그 시스템즈가 있어. 그러면 직원들한테 동기부여하기가 좋다. 너희 열심히 안 하면 얘네가 금방 우리 먹으러 올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적이 너무나 커져버리면 그때는 위험하니까 적이 크기 전에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앨리스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는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광복한 싸움을 벌였어요. 근데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서 이걸 앞에다 놨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인포믹스라고 하는 회사가 작은 데이터베이스 회사인데 1996년에 만들어졌대요. 근데 오라클 본사 근처에 광고판을 세웠는데 뭐라고 세웠냐면 공룡이 닿는 길이니까 조심해라. 공룡이라고 하면 아주 거대 기업이 말하는 거니까 아마 앨리슨이 되게 좋아했을 거다. 그리고는 다시 또 101번 고속도로 한쪽에는 그걸 붙이고 또 한쪽에는 이 오라클의 본사가 있는 데가 요거예요. 레드우드 쇼어즈. 방금 레드우드 쇼어즈를 지나쳤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다 지나치고 나면 또 자기 게 있다라고 방법을 하는 것 같은데 오라클을 만든 그 앨리스는 광고판을 맞대응을 하기를 어떻게 맞대응을 했냐면 인포믹스의 소프트웨어는 달팽이보다 느리다. 그러니까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적인 그런 광고판을 세운 거죠. 근데 이제 화이트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앨리슨이 보니까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취향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라클의 로고에다가 부러진 사무라이 칼을 함께 해가지고 새로운 광고판을 주문했다가 개인 공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업 공격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회사는 안중에도 없고 얘 공격하는 것만 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경쟁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광고판 제작에 영향이 없을 때 스캔들이 퍼져서 그 스캔들이 뭐냐면 대형 회계 조작 스캔들 감옥에 갔어요. 그 사기 주식 사기죄고 그렇게 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됐으니까 그런 거는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편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런 걸 듣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걔네를 물릴 수 없으면 합병을 해라. 그래서 더 윈윈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일론 머스크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합병한 얘기인데 1998년에 그 맥스 레브친하고 레브친이라는 사람하고 콘피니티를 창업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에 페이팔을 할 제품을 출시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을 만들어갖고 추격을 해온 거예요. 똑같은 제품. 근데 얼만큼 똑같으냐면 사양 하나하나가 똑같은 거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근데 두 회사의 사무실이 펠로 엘토의 유니버시티라는 그 거리에서 겨우 네 블록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 해가지고 막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에 막 100시간씩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 계산 죽일 거야. 총알, 폭탄을 만들 거야.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막 바이올해서 너 잠 못 자서 그런 거다. 그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는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다. 지금 만약에 금융 쪽에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버블이 그냥 닷컴 버블이 무너져버리면 안 되니까 금융계에 타격이 올 거고 둘 다 망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3월 초에 중립지대 정확히 두 블럭 있는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30대 70이 아니라 나 너 인정한다. 우리 거 똑같이 하자. 그래서 1대1, 50대 50을 합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합병 요거 동그라미 빠진 것 같아요. 합병 이후에 경쟁 구도를 완화시키는 거.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어디가 어디를 인수하고 기하하고 이래도 나중에는 똑같이 하고 직원들 다 해준다고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원래 직원들 놔두고 맞게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회사, 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인 부분인데요. 가끔 싸워야 할 때가 있다. 그냥 합병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싸울 수밖에 없겠죠. 햄릿이 한 말 중에 언젠가는 죽어야 할 불확실한 목숨을 운명과 죽음, 위험천만한 일에 내맡긴다. 계란 껍질만도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위대하다는 것은 위대한 논리도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만 한 작은 일에서도 쌓을 명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거기에 명예가 걸려있다는 하고 햄릿은 말을 했거든요. 이 사람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자는 햄릿에게 있어서 위대한 건 뭐냐면 그 명분이 아주 약해. 달걀 껍질같이 아주 얄팍하다 하더라도 명분이나 이유가 있으면 싸우다가 죽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은 개인의 명예를 아주 중요시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을 내던진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뒤틀린 논리다. 근데 사람들이 다 뒤틀린 논리가 있기도 하다. 이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뒤틀린 논리를 가지고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경쟁은 가치 있는 거라고 봐야 될 텐데 파괴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경쟁 잘못하면 파괴되는 거야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하는 게 라스트 문고 어드밴티지래요. 저는 아직 못 읽었어요. 어떻게 하면 밝은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독점 기업을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